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긴급 수술을 할 의료진이 부족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숨졌습니다. 지난 8월 초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한 간호사의 사망 사건이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상급 종합병원 아산병원. 대형 병원에서 일을 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을 할 의사가 없었다니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머리를 열어서 조금 더 작은 혈관을 클립을 해서 딱 묶어놔야 되는데 터지지 않게.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이제 두 분으로, 제가 교수로는 두 분을 알고 있는데 네. 이 두 분이 한 분은 해외 학회에다가 자기 휴가를 엎어서 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수 없는 상황. 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가정사에 이제 중요한 일이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그래서 못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뇌출혈 상태가 위중해 두개골을 열어 출혈 부위를 클립으로 묶는 결찰수를 받아야 했던 간호사. 하지만 당시 병원 내에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어떤 원인에 대한 진단 병원 자체적으로 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일단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는 사실 없을 것 같고, 뭐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상급 종합병원인 아산병원에서 개두술, 즉 두개골을 열고 뇌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는 단 2명.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사를 찾아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사직격 앞으로 보내온 아산병원의 답변서입니다. 특히 마지막 답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뇌혈관 분야의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며 특히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과 같은 고난도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숙련된 전문의는 많지 않다. 현직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도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뇌혈관 외과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학병원 역시 개두술을 할 수 있는 뇌혈관 외과 교수는 병원별로 단 2~3명뿐이며 늦은 밤 당신이 뇌출혈로 병원을 찾았을 때 수술하러 나올 수 있는 의사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예고된 불행이었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90년) 역사를 가진 인천 유일의 공공의료기관 인천의료원. 이곳의 순환기 내과와 신장내과는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1년째 휴진 중입니다. 불 꺼진 투석실이. 여기가 투석실이에요. 안녕하세요. 다 숨어. 영혼을 뺏길까 봐 그러는구나. 투석 전문 간호사들은 이러고 다 지금 의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들이 여기 누워서 이렇게 피를 걸러주는 장치거든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인천의료원을 찾던 환자들은 하루 평균 80여 명.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맞춰 음압 투석실까지 갖춰놓았지만 정작 전문의를 찾지 못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만드는 이런 좋은 시설이 사실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해를 거듭할수록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부족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병원장. 저희가 정원이 46명인데 현재 4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계속 공고를 올려도 뭐 쉽게 말하면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방법은 없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들의 부탁도 해보고 해도 사실은 그 대학병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원하는 분야의 의사는
교수도 없는 걸 본인들도 없다고 하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을 정도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의사가 없어 수술하지 못합니다. 지난 6월 흉부외과학회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표적인 필수 의료 분야인 흉부외과의 위기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배출 현황을 보면 1993년 57명이던 전문의는 2021년에는 20명,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에서는 더 이상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령 환자가 늘고 중증 환자가 늘고 하면서 심장 수술, 폐수술이 심장 수술은 한 30-40%, 폐수술은 한 70% 이상 지금 증가했어요. 최근 10년 동안. 자기 능력 내지는 체력 이상의 일을 하면서 이 뜻하지 않은 이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흉부외과의 고강도 노동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새벽 6시를 막 넘긴 시각. 흉부외과 전문의 6년차 김지성 교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주중에는 거의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수술이 끝나고도 수술 후에 뭐 업무들이 좀 있어서 평일에는 잘 안 가죠. 눈 뜨자마자 들르는 곳은 중환자실. 눈 떠보세요. 네, 제 얘기 들리세요? 네, 이제 숨 잘 쉬시면 조금 이따 입에 있는 거 빼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을 확인하고 나면 곧바로 회의에 참석합니다. 관련 과 의료진들이 모두 모여 수술을 앞둔 환자 상태를 공유하고 주의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사실 메인은 필카딘 바깥쪽에 메디어스 살만큼하고 훨씬 더. 회의가 끝나면 오전 8시 예정된 수술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심장 수술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집도의가 되기 위해서는 평균 10년 이상의 수술 경력이 쌓여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다 와도 뭐 이쪽으로 당기란 말이야. 이렇게. 짧으면 6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정도 걸리는 심장 수술. 체력도 체력이지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중환자실 당직까지 서야 하는 날. 개용 수술을 마친 환자들은 24시간 중환자실에 머물게 됩니다. 워낙 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기에 돌발 변수가 생기지는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여보세요. 틈이 날 때면 들르는 연구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기록이 안 남겨요, 보통? 알겠습니다. 네. 수술이 제일 편하죠. 수술만 하고 살면 제일 편하죠. 예과 들어올 때부터 이제 흉배과를 하겠다고 하면은 온 사람들이 다 참견을 해요. 미래에 대해서 뭐 흉배과는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진짜 미래가 없긴 하더라고요. 미래가 없다. 점점 더 뭐 수술도 줄고, 근데 수술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흉배과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흉배과가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힘들 거 알면서도 오는 거거든요. 근데 왔는데 이제 이게 견딜 수 있을 만큼 힘든 거냐,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든 거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고령화로 인해 흉부외과 수요는 느는데 전문의는 줄어들고 있으니 기존 의료진의 노동 강도는 점점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수술하고 문제 생기면은 다 콜 받아야 되고
밤새 환자 본 다음에도 다음날 아침에 또 진료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 못 견디고 이제 개원을 택하는 교수님들이 최근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로 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면 그분이 그 대학병원을 사직을 하면 갑자기 사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그 병원은 흉부외과나 심장수술, 폐수술 분야가 또 소위 말하는 공동화가 되는 것이고 고도로 숙련된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종합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혈관은 안 뚫릴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그래서 못 뚫으면 인조 혈관을 이렇게 넣고 나올 거예요. 무려 24년간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던 흉부외과 전문의 허균 씨. 고심 끝에 사직서를 내고 개원의가 된 지 이제 만 1년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50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3인가 4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새벽에 수술하는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55세가 넘어가면 못할 것 같다 이거를. 나는 여기서 존재 가치가 조금 의구심이 들었죠. 개원의가 된 후 많은 시설과 인력이 필요한 심장 수술 대신 주로 혈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 수술의 부담은 줄었지만 심장 수술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술하는 위치에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굉장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독립된 한 명의 서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저한테 이제 투자해 준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개원하면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죠. 필수 의료 분야 중 대표적인 기피과로 통하는 소아청소년과의 상황은 어떨까? 경북 안동에 위치한 한 병원. 여느 종합병원처럼 오후 5시 30분이면 모든 외래 진료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유독 불이 꺼지지 않는 진료과가 있습니다. 바로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이곳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명. 그중에서도 홍승아 선생님은 2004년부터 이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베테랑 의사입니다. 제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네, 그거 마치고 또 진료를 보시게 되면 어느 날은 낮에는 좀 조용하다가 점심시간 직후에는 밤에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늦게 아파서 전화하는데 저희가 끊기는 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막 진료 보기 힘들다고 이렇게 막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벌이하는 부모들을 위해 외래 시간을 비교적 넉넉히 열어두었지만 안동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까지 몰려오는 환자들로 진료실은 늘 붐비기 일쑤입니다. 밤에 되게 너무 힘들어하던데. 약도 못 먹고 내가 입원하시라 할게. 그 사정상 입은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약 드셔보시고. 밖에서. 개인 병원이 있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지는 않아서 한 30km 와서 이렇게 진료를 볼 수 있어요. 불편하시겠어요? 네, 불편합니다. 여기 대기도 길어가지고 하루 전날에 9시에 예약을 해야 할 수 있고 예약이 거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외래가 끝나면 입원 환자들을 돌보러 갑니다.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진료실에서 먹어요. 근데 그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제 스타일이 그래서. 영유아들의 특성상 밤이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했던 홍승아 선생님. 아이들을 돌보며 산 지도 언 20년이 지났습니다. 소독 냄새 그득한 병원에서 아픈 아이들을 돌보며 청춘을 보냈습니다. 봐야 되는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지금 입원 환자가 여기 지금 16명 있고 저쪽에 25명, 30명은 안 돼요. 25명. 요새 감기가 좀 많이 돌아와서 좀 더 그래요. 네. 가시면서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방에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애들이 자꾸 안 들어가려 해서 볼까요? 애들 계속 좀 먹채고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되는 일에 지치진 않을까. 근데 그래서 저도 건강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애기들 저한테 찾아와서 진료보고 하는 애기들은 그래도 제가 각시하게 좀 봐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하고 있다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래갖고 생기면은 다시 더 맞을 필요는 없을 거라 일단 지금은 항체 그래도 꽤 밤 많이 9시 퇴원한 아이들의 상태를 묻는 것도 그녀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일입니다. 예, 계세요. 예. 밀려드는 외래에 입원 중인 환자, 퇴원 환자들까지 챙기고 나면 늦은 밤이 됩니다. 근데 오고 한 명 더 오고 이러면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죠. 편할 수도 있죠. 근데 좀 잘 안 구해지는갑죠. 레전트들이 오죽하면은 아예 이제 소아과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지금은 지금 전공이 기피과 제1호 최근에는 지금 소아과가 그래 돼서 그 저수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기도 덜 태어나지 뭐 그러니까 누가 소아과 의사를 솔직히 하려고 하겠어요. 올해 전공이 모집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필수 의료 분야는 지원이 정원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최악의 지원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특히 전공의 지원 어느 과를 할 거냐 당연히 그런 거 눈여겨보지 않겠습니까? 향후 미래가 어떤 과가 좋을 것인지 그러면 소청과 아닌데 뭐 산부인과 아닌데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냥 시장으로 놔두게 방치하게 되면 이게 계속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의료 인력 기준을 규정해 놓은 의료법 시행 규칙입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1년 평균 하루 입원 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만큼의 의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입원 환자당 의사의 비율을 법령으로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 과목별로 정원을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수익을 좇는 병원으로서는 환자가 많고 이윤이 큰 분야에 의사 고용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은 서울을 벗어나면 더 심각해집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조기 사망을 의미하며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조기 사망자 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즉, 살릴 수 있었지만 살리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서울이 36명인데 반해 충북 지역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무려 50명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아침 119에 30대 엄마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18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던 도중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119 구급대는 곧장 병원 섭외에 나섰습니다. 18개월 남자 애기인데요. 시저 추정이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뭐 처리가 안 되는 대여가지고요. 네. 네, 원주로 바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소아과에 네. 내신경과 교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네. 시저 환자 이나 치료가 안 되거든요. 전산이 마비돼서 검사랑 이런 게 하나도 안 되거든요. 소아과 애기 시절하는 애기 못 받아요, 선생님. 지금 열은 6도 9밖에 안 되고 그 전에 열은 없었던 거죠, 선생님.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애기 장염기가 있었다 얘기하시거든요. 설사랑 공포 증상 있었다 해가지고 있었고 일단 애기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제천 시내 병원마다 전화를 걸었지만 혹시 모를 뇌전증에 대비할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아이를 받을 수 없다는 대답들이었습니다.
결국 6차례의 섭외 시도 끝에 아이를 받을 수 있다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동에 있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1시간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만약에 기저질환이 되게 심각한 게 있었을 경우에 그렇게 경기를 했으면은 뇌손상도 받고 했을 건데, 그래도 의회 보면 그 얘기는 그래도 다행히 급성 장염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경기를 한 거라서 저희가 이제 그때라도 수액 치료를 하고 애기는 상태가 좀 좋아졌으니까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린 아들을 치료해줄 병원을 찾기까지 엄마의 속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막막했죠. 진짜 너무 막막하고 이제 아기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막막하고 진짜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그랬죠. 아무래도 안 받아주니까. 병원 쪽에서 뭐 전문의 선생님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 환자를 지금 즉시 처치가 안 된다거나 또 다른 중증 환자가 있어서 안 되거나 병상이 없어서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치료 가능한 병원이 섭외가 안 되면 골드 타임을 이제 놓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충주에 살고 있는 임성호 이재남 부부. 남편 임성호 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지난 2011년 폐와 신장을 이식받은 고위험군 환자입니다. 이쪽 지역에 호흡기내과 그 담당이가 전문의가 한 명밖에 없어요. 다 없고 다른 병원. 충주 지역에. 네. 의료원은 그동안 없었는데 그나마 한 분이 오셨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호흡기 환자로서 불안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주 다음에 충주잖아요. 근데 여기 이런 그런 병원이 없다 보니까 어떤 거점마다 뭐 좀 그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었으면. 햇살이 뜨거운 8월의 아침. 정년 퇴임 후 농사를 짓고 있는 제천 토박이 노정섭 씨의 손길이 바쁩니다. 민소매 옷을 입고 일을 해도 더울 날씨지만 그는 늘 긴 점퍼에 고무 장갑까지 완전 무장을 한 채 밭일을 합니다. 이런 이파리가 참 굉장히 날카로워요. 날카롭고 또 이렇게 그 작물 지주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였죠. 새말뚝 이런 부분에 얽히고 걸릴까봐 항상 조심해도 한계가 있어요. 일하다 보면. 우선 할 수 있는 거는 완전 무장하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덥지만은 이 고무장갑 끼고 잠바 입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경동맥 협착 진단을 받은 노정섭 씨. 하지만 제천에는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이 없어 1년 넘게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여기 혈전용해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강도가 엄청 센 거래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이야기 있는 것 같아요. 경동맥 협착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 하는 동맥 경화용제. 그로 인한 또 다른 위험이 바로 출혈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병원 진료를 받다가 갑작스럽게 잇몸에 출혈이 생겼어요. 피가 울컥울컥 하면서 그 피덩어리 같은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응급실에 갔더니 같은 진료받던 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에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야, 이게 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현실이 맞냐 이런 절망감도 느껴지더라고요. 제천 시내를 거닐다 보면 어디서나 쉽게 눈에 띄는 병원 간판들. 하지만 노정섭 씨가 도움이 필요할 때 찾을 곳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 응급 예상이나 심뇌혈관 같은 청각을 다투는 그 환자들이 응급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치료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전라남도 강진의 유일한 종합병원 강진의료원. 이곳에서도 전문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반년 이상 휴진 중인 과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의사를 못 구하죠. 저희들이 이제 의사들 단톡이랄지 이런 데다가 올리거든요. 이제 그 의사들 채용할 때. 근데 지금 거의 6개월, 7개월 이상 이렇게 저희들한테 문의도 없고 내과랄지 정형외과 이런 데는 보통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줘도? 네, 우리는 없어요. 의사들이 지원을 안 하는? 예. 어렵게 찾은 의사들도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기 일쑤. 언제 그만둔다고 할지 몰라 원장님은 매일 조마조마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원장 같은 경우는 매일 진료과의 과장들의 표정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어떤 불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는 정말 도시보다는 우리 군단에 있는 병원은 그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심지어는 1년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서울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의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정된 권역 응급 의료센터. 전남 지역에도 2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동부를 담당하는 순천 성가롤로 병원, 서부를 담당하는 목포 한국병원. 눈에 띄는 사실은 전남 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응급실에서 환자는 응급진료는 해줄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요? 예를 들어 이제 심장혈관이 막히면은 심장내과에서 나와가지고 혈관을 뚫어주고 스텐트를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또 흉부외과에서 나와서 또 수술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적으로 뭐 뇌출혈이 있으면은 배우진료과에서 뇌출혈에 대한 수술을 근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는 다 해주는 입장에서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게 될 수 있는 병원으로 후송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우진료과가 안전하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그 완전한 어떤 응급진료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유인 도서의 40% 이상이 밀집된 곳일 뿐만 아니라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큰 지역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아 응급 환자나 중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그 어느 곳보다 절실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필수 의료가 이렇게 안 되고 그 야간하고 응급 진료를 못 하게 되면 진짜 이렇게 해서 걱정되는 게 응급의료센터를 과연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제천의 한 종합병원 앞 버스 정류장. 병원을 다녀가는 환자들 대부분이 7, 80대 어르신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병원 왔다가 가시는 길이세요? 예. 오늘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신 거예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못한다면 원주로 가죠. 그 원주로 가서 또 못하면 또 뭐 서울로 가야죠. 여기를 따지면 중학생이고 원주 가면 고등학생이고 서울 가야 대학생이요. 뭘 알아야지 뭘. 족사는 많이 살리라. 많이 살리라고요? 늙기들 하면 불쌍. 서울 수서역 앞은 강남의 대형 병원들을 가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이른 아침부터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병명이 위중하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서울 대형 병원에 대한 선호는 더 높아집니다. 지금 어디 사세요? 광주요. 광주요? 천안이요. 천안? 네. 등촌에서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삼성병원. 대구에서 내가 죽다가 여기 와가 살았더라.
심장이 안 돼가. 그런 경우 있으시구나. 그래갖고 아저씨도 눈이 좀 이상했고 뭐 서울로 왔지. 영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집에서 1시간 반 차 타고 동대구역에 세워놓고 여기서 또 1시간 20분 SRT 타고 1시간 20분 이리 오지. 새벽 2시 반에 나왔지. 아, 그때가 한 15년 전이죠. 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한번 치료받으러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살았어요. 8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대형 병원의 셔틀버스. 대략 한 3,000명 정도 성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이 트는 시각. 새벽 2시 부산을 출발한 고속버스가 3시간 반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8개월째 2주 간격으로 서울에 올라온다는 엄마와 아들. 림프종을 앓는 아들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9시간 진료라고 해도 교수님 보는 시간은 5분도 안 되거든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끝나고 항암하는 그것도 우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항암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12시 될 때도 있고 3시 될 때도 있고 4시 타임이 될 때도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새벽에 왔다가 밤 시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달려온 길. 두 사람의 얼굴엔 피곤이 역력합니다. 자비만 하면은 두 사람 하면은 그냥 24만 원. 딱 자비만. KTX를 타든 버스를 타든 뭐 SRT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기본적으로 24만 원. 그다음에 지하철 오면 지하철비, 버스비. 그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값. 뭐 기본적으로는 그거. 그다음에 저희가 장사를 하니까 그날 이틀 문 닫아버리면 이틀 장사 못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힘들지 않겠어요? 왜 이런 수고를 무릅쓰고 저도 서울로 알아요. 오는 걸까? 알지만 단순하게 무조건 내가 큰 병이 걸리면 무조건 서울에 와야 된다. 지방에서는 그래요. 2020년 한 해 서울 지역 전체 진료비 24조 중 타 지역에서 유입된 진료비는 무려 9조 원.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이유는 의료질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가야지 나을 수 있어. 근데 지방에서도 믿고 나도 나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시장에 방치하면 제가 보기엔 점점 그게 심화될 겁니다. 전부 서울로. 서울 지방 간 의료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별로 병원과 의사, 환자의 삼박자가 안정적인 비율로 맞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이 서울에만 몰리면 의사도 환자도 덩달아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각형의 안정적인 구도가 깨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필수 의료 시스템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된 셈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 지방 간 의료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희 국회의원. 지난 5월 전남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목포의대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양성에 대한 계획을 다른 지역의 지방의대 나와가지고 다 서울로 가서 개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사제가 필요한데 지역 공공의료 과정을 별도로 뽑아서 그분들은 지역의사제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에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공공의료 과정의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되 공부를 마친 뒤엔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료 서비스 가장 공공성이 강한 의료 서비스에 차이가 난다면 그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순천에 있는 한 여성 아동 전문 병원. 이곳은 지방에서는 보기 드물게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의를 구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심지어 기피과 1호로 불리는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무려 9명이나 상주하는 병원. 지역 병원의 모범 사례가 되기까지 병원 측에 아낌없는 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21일 날 이제 태어나가지고 근데 지금 폐랑 거기가 좀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잠깐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집과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새삼 너무나 감사한 초보 엄마 주희 씨. 애기 호흡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심장 초음파 목요일에 보고 태어나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네. 오늘 머리 초음파. 어제 머리 초음파 봤는데요. 특이 소견 없거든요. 괜찮아요. 네. 문제 있던 호흡도 어느새 안정을 되찾은 상황. 네.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진이 있어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 이제 광주니까 아마 광주 병원 쪽으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멀지 않아요, 광주는? 네, 멀죠. 거의 최소 1시간은 걸리니까 50분에서 1시간 걸리니까 또 그 사이에 애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순천에 이런 데가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출산율은 줄었다 해도 고위험 고령 산모가 많아진 상황에서 신생아 집중 치료실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쌍둥이인데요. 29주 1일 1335g, 여기 1200g으로 출생해서 지금 인공호흡기 다 떼고 이제 하이플로어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인공호흡기만 하고 있는 거고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수영 선생님은 신생아 세부 전문입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신생아들, 이른둥이들이 호흡곤란이 있는 게 문제인데 인공호흡기도 충분히 있고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저체온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다 있고 그래서 장비도 충분히 있고요.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의료진만 있으면 여기는 충분히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겠다 느꼈죠. 서울의 대형 병원에 비해 주변의 사회문화적 인프라는 취약하지만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적 환경이 갖춰져 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트레이닝된 의사를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면 시설, 장비면 장비. 이건 기본적인 거는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의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환자들의 병원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저희 병원의 이제 특성이 예를 들어 9명이다 그러면 한 5명 정도는 거의 안 움직였어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이 됐던 거죠. 서너 명이라도 이 코와 같이 이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이제 환자들도 신뢰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고요. 결과가 이제 보여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점 신뢰가 쌓여서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강진의료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나종인 선생님. 노인 인구가 많은 지방병원에선 그 어느 과보다 바쁜 과가 정형외과입니다. 뭐 지금 뭐 염증 소견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없어? 네네. 그럼 약을 잔약. 네, 약 쓰면서 좀 지켜보시게요, 어머니는. 네. 오늘 사진 찍었는데 뭐 변화 없이 경과 좋으세요. 아마 이제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우리 애들이 강주가 서이나 있어도 여기 나과장님이 잘하신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했습니다. 봐보세요. 이거 내가 꾸미지 않는 겁니다. 그래. 경과 좋으세요. 맛있다. 잘 방역해 주세요. 믿을 만한 의사 선생님 덕분에 지방병원 예찬론자가 되었다는 어르신들. 아 근데 시골 병원도 이렇게 좋다는 걸 이번에 와서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서울에서 한 5번 수술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19로 실려오니까 119가 강주까지 못 가든 막. 나는 지금 서울로 가려고 했어. 여기서 임시 조치를 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반응이 소문도 너무 좋고. 지방병원 전문의로서 그가 생각하는 서울 지방 간 의료 격차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염증 생기고 하니까 집에서 얼음찜 좀 열심히 잘 하세요. 한 파스만 발랐다. 정형외과 이런 그 노인성 질환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의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막 무조건 요새는 열심히 해라 강요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좀 지원을 좀 뭐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합니다. 우리가. 지역별로 수가를 차등화하는 지역 수가제도 역시 해법의 하나로 거론됩니다. 상황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그런 거고. 일본 같은 데는 그런 그 지역 의사를 이 지역 수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더 가산을 주는 거죠. 지역 가산. 그렇게 하면은 민감에서도 좀 더 그 동기를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의료보험 제도가 상당 부분 비슷한 일본의 경우 지방의 의료 수가를 도시보다 더 높게 책정해 주는 것은 물론 지방 의사들에겐 각종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수 의료 분야의 전공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흉부 외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환자를 안전하게 심장 수술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 사방팔방에서 다 이제 모니터하고 다 일하는 인원들이 이 정도로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수술하는 장면이 여기 이제 그 카메라로 모니터에 나오는 것이고. 심장 수술을 위해 함께하는 10명 가까운 의료진 중 수가 책정조차 되지 않는 의료진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명의 심장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8명에서 9명의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수가나 비용이 인정되는 거는 마취과 전문의, 그리고 수술장 스크럽, 그리고 집도의, 뭐 일조수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수가 정상화를 해서 그런 최선의 진료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면은 뭐 저는 전공의들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사들의 평균 연령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고령화되는 추세입니다. 지금이 2022년인데 당장 논의해도 2024년이나 대학 정원이 조정이 될 텐데 2030년대 중반부터 시장에 이제 변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30년대 중반의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조금 프로젝션을 해보니까 2030년대 말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료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면 당분간은 조금 확대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대한민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3.56명인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데 반해
국민 1인당 외래 이용 건수는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OECD 의사 1인당 평균에 비해서 환자를 대하는 횟수가 평균 3배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제 이분들도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사 인력을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저도 이제 그런 판단이 들고, 또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의료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세부 전문 과목들이 늘다 보니까 의사들은 어쨌든 수익을 찾거나 같은 수익이라면 좀 더 편한 근무 조건을 찾다 보니 바로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은 점점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같은 수의 의사를 가지고도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세월이 벌써 20년 이상 진행이 된 거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부족함이 드러난 만큼 이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의료계하고 논의를 통해서 의사의 전체적인 정원을 시키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고요. 다만 양적으로 증원시킨다고 해서 충분한 건 아니고, 그 증원된 인력들이 필요한 곳에 필수나 지역, 공공 이런 데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0년 동안 추가로 의사 총 4,000명을 배출하고 이 중 3,000명을 지역의사로 1,000명을 필수 의료 분야에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안에 거세게 반발하며 파업까지 벌였고,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정책 추진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필수 의료 관련 논의는 다시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의를 배출하는 데만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